그리고 또 장개석 쪽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중간첩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해방되니까 당연히 한국으로 귀국하겠다 그러죠. 하니까 모택동 밑에 있었던 줄레라는 사람이에요. 줄레 아시죠? 줄레가 추천서를 썼어요. 김일성한테. 지금 여기에 조선 사람 중에 전쟁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성시백을 김일성 장군에게 보내줄 테니 성시백을 통하여 남북한을 다 공산주의로 만들라. 그래서 성시백은 줄레가 써준 추천서를 들고 부산을 거쳐서 평양에 가서 김일성한테 줬어요. 김일성의 편지를 읽어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하는 말이 북한은 내가 이미 점령을 다 해놨으니 남한에 내려가서 남조선을 정복하라 해서 성시백이가 간첩으로 남한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내려올 때에 뭘 가지고 내려왔느냐, 트럭에다가 돈을 왕창 싣고 내려왔어요. 왜? 북한은 화폐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쓰던 돈을 안 써. 그때 남한은 아직도 일제시대 때 쓰던 돈을 그대로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안 쓰는 돈을 다 차로 싣고 내려와서 한국에다가 풀었습니다. 풀고 가입하라. 그래서 성시백이가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점령한 것이 뭐냐? 첫째, 국회 부의장을 간첩으로 점령했습니다. 지금과 똑같습니다. 지금 여의도에 국회의원 중에 간첩 많습니다. 많을 정도가 아닙니다. 더 이상 숫자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니까. 완전히 국회를 틀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군대 누구인가? 기자들 어디 가요?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도망가요? 이런 것을 잘 취재해야지. 이런 것을 잘 보라고요. 이거는 역사적 팩트입니다. 이따가 내가 질문 다 받겠습니다. 증명할 수 있냐고 내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군대를 틀어지었습니다. 누구냐? 육군 참모총장 최병덕을 간첩으로 체포. 국방부 장관 신성모를 완전히 틀어지었습니다. 이게 전부 성시백이가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간첩 손에 들어간 거예요. 그 6.25가 일어나니까 6.25가 일어나기 전에 중앙대학교 설립자 임명신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애국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하고 친구예요. 친구. 여잔데 하루 동대문 시장을 갔더니 개성 쪽에서 온 상인들이 그때만 해도 남북한이 완전히 그 38선이 그어지지 않고 왔다 갔다 했어요. 저녁으로 상인들이 왔다 갔다 했다고. 동대문 시장을 갔더니 북한에서 온 상인들이 하는 말이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무슨 전쟁이냐니까 지금 김일성 장군이 지금 남조선을 먹으려고 전쟁 준비를 다 끝났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가서 임명신 권사님이 이 영감아, 이승만하고 친구야. 대통령이 돼가지고 전쟁이 나는지도 모르고 앉아있어.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동대문 시장 갔더니 전쟁 난다고 북한에서 다 준비했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뭐 하냐니까. 그때서야 신성모 국방부 장관을 불렀어요. 이승만이. 최병덕 참모총장을 불러서 자네들은 아니 국민들이 다 전쟁 난다고 말하는데 왜 보고를 안 하나. 아, 그거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신경 쓰일까봐 보고 안 했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전쟁을 일으키면 유명한 말 있죠. 우리가 역습해서 점심은 평양 가서 먹고 저녁은 압록강 가서 먹습니다.
그래서 보고 안 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연료하여 나이가 많아서 판단력이 흐립니다. 그래서 그렇지? 그렇고 말고 그렇지. 그래서 이명신 권사님을 불렀어요. 할멈, 쓸데없는 소리 듣고 있지 말어. 전쟁은 뭔 전쟁 나. 국방부 장관하고 참모총장 불러서 내가 다 물어봤는데, 그랬더니 이명신 권사님이 열받아가지고 자기의 개인 군대를 조직했어요. 자, 내가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내가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이거 우리나라 군인들도 믿을 수 없어. 우리 강화문에서 우리가 군대를 조직해야 되겠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개인 군대를 조직해서 일개 수색대 30명을 자기가 돈을 주고 이명신 권사님이 수색대를 조직하여 북한에다 진출을 시켰어요. 북한에 가서 전쟁 준비가 된지 한번 알아보고 와라. 갔다 오더니 보고하기를 T-34 전차가 저 인천에서부터 서해로부터 동해까지 T-34 전차가 딱 줄로 다 섰고 며칠 안에 공격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명신이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시 이승만한테 들어가서 옷을 붙잡고 흔들면서, 이 영감아, T-34 전차가 서에서 동해까지 지금 줄을 다 서 있는데 뭐하고 있냐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연세가 많으십니다. 할멈, 그따위 소리 하려면 다시는 경부대 들어오지 마라 하고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것이 바로 6.25입니다. 6.25가 왜 일어난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성시백은 언론을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들, 우파 언론들까지도 완전히 넘어갔어요. 성시백이는 아예 언론사를 산 게 아니고 자기가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만들었어요. 한자 지어는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 성시백이가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막 찍어내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동아일보인지 어디서 나온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이래서 대한민국의 언론을 완전히 틀어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대로 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이요, 본정신 잃은 언론이 어디 있습니까? 조중동까지도 다 넘어갔어요. 조중동까지도. 거기다가 중도 내지는 중좌에 속한 가장 큰 일은 뭐냐? 김구입니다. 김구. 김구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해방 전의 김구와 해방 후의 김구는 사람은 하나인데 두 사람입니다. 해방 전의 김구는 그래도 독립운동과 상해 임시정부를 다 빨갱이한테 넘어갈 때 다 넘어갔거든요. 상해 임시정부 요원들이 제일 위에는 이동희, 김규식, 여운영, 조수아 다 넘어갔는데 김구 하나가 안 넘어갔어요. 상해 임시, 기어이 김구를 칭찬해 줄 수 있는 조건을 내가 만든다면 상해 임시정부를 지켜낸 거, 이게 김구의 업적이고, 그러나 해방 후의 김구는 이거는 완전히 역적입니다. 왜 역적이냐? 50선거를 반대했어요.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선거를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왜 좌파 애들이 이승만은 추기놈이라고 하고 김구를 영웅 만든지 압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 언론사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때 만약에 김구의 말대로 했으면 대한민국 탄생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언론사 여러분도 지금 수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도 김구를 떠받치려고 합니까? 여러분. 성시백이가 김구, 상해 임시정부 요원들, 김구, 여운영, 김규식, 조수아 모든
모든 사람들을 평양으로 데려갔어요. 이게 누가 데려갔냐 합니까? 간첩인 성시비기가 데려간 겁니다. 데려가서 민족공동회의에 참여를 시키고 김일성하고 독대를 시켰어요. 김일성은요, 이 마귀의 능력이 얼마나 세냐면 김일성하고 악수 한 번만 하면 사람들이 다 감전을 당했어요. 그래서 김일성만 만나고 오면 이거는 완전히 인간이 아니라 미쳐버렸어요. 미쳤어요. 그뿐인지 압니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치, 문화예술, 언론, 국방부 전체를 성시비가 완전히 틀어지고 북한한테 보고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전쟁 준비 끝났습니다. 보고했어요. 그리고 두 채널로 보고를 받은 거죠. 하나는 남노당의 박헌영, 하나는 성시배. 그래서 김일성이가 머리가 좋은 거예요. 양쪽 채널로 보고를 받고 이거는 확실하구나 해서 일어난 것이 6.25입니다. 6.25. 그러면 지나간 일을 내 왜 장구하게 이렇게 설명하느냐. 지금 대한민국이 6.25 직전의 상태와 똑같아졌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은 그야말로 모실 수 없는 특별한 손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자, 우리 할아버지 앞으로 나오시죠. 이 할아버지는 원래 고향은 전라북도 임실인데 해방되기 전에 남노당에 가입을 하여 간첩활동을 했고 특별히 남노당에서 연락처를 맡아서 박헌영하고도 잘 알고 해방 전에 이미 김대중하고도 잘 알고 그러다가 6.25가 일어나니까 이 할아버지가 권세가 생겼죠. 3개월 만에 인민군이 쫓겨서 북한으로 퇴각할 때 엄마가 하는 말이 너는 여기서 살 수 없어. 여기 살면 죽어. 인민군 따라 올라가라. 그래서 북한에 올라가서 24년 동안 살면서 좋은 자리, 높은 자리 많이 하시다가 나중에 4년 전에 간첩학교에 징집이 돼서 4년 동안 김일성대학 무슨 대학에서 간첩 훈련을 받고 내가 개인적으로 자꾸 물어봤더니 어떻게 교육받냐 했더니 단체로 모아놓고 교육받는 것도 아니라 4년 동안 1대1로 교육을 받았다. 1대1. 강사만 바뀌고 날마다 사람만 바뀌고 할아버지 혼자 먹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남파 간첩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4년 동안을 세뇌를 시킨다. 이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4년 끝난 뒤에 한국에서 올라간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홍명이 부수상 홍명이라고 했어요. 한국에서 올라간 사람 중에 최고의 높은 사람입니다. 홍명이 그 사람의 명령을 받들어 마지막 날 명령을 받고 너는 남한으로 내려가서 전라북도 도당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그리고 들어보세요. 할아버지 여기 있으니까 이따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너가 남한에서 갈 일은 뭐냐? 김대중을 도와라. 김대중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자, 지금 할아버지 여기 있으니 기자들 직접 질문하세요. 그래서 68년도에 인천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간첩활동을 배울 때 명령 1호가 뭐냐? 엄마를 만나면 안 됩니다. 남한에 내려가면 임실에 있는 엄마를 만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피는 물보다 짙어서 벌써 인천에 딱 상륙하니까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엄마를 뒤에서 가서 멀리서 보다가
결국 나중에 엄마를 만난 후로 마음이 흔들려서 전향을 하여 오늘까지 97세입니다. 연세가 97세. 97세입니다. 하시면서 1926년도에 태어나셔서 한국 근대사를 책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모든 걸 직접 다 하고, 이것도 남쪽에서 북쪽에서 양쪽에서 직접 다 경험했고, 특별히 68년도에 간첩으로 와서 전향한 후에 남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그동안 북한에서 24년 동안 교육받은 대로 보니까 그대로 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되어가더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교육받은 그대로 남한이 그대로 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큰 사건이 뭐냐?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더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내가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김대중을 간첩이라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김대중을 간첩이라고. 노무현은 사실 간첩이라고 볼 수 없어요. 노무현은 빨갱이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떠밀려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좌파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우파로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노사모한테 버림을 당해서 자살을 당한 겁니다. 노무현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래서 노무현이가 자살하기 전에 유서에 뭐라고 써요? 정치하지 말라. 뭐뭐야? 속았다 이거지. 좌파들이 속았다 이거지. 그래서 미국 갔다 와서 FTA 했죠. 제주도 강경기지 했죠. 그것 때문에 바로 열린당 더하기 노사모한테 버림을 당해서 이 노무현은 인생의 종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치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좀 불쌍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은 간첩 정도가 아니라 이놈은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기려고 5년 동안 개발악을 떨다가 미국한테 태클이 걸려서 마지막 꼭지를 못 띄우고 주저앉는 놈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이건 간첩 중의 왕입니다. 그 다음 이재명은 누구냐? 이재명은요 문재인하고 또 다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면 이미 대한민국은 끝나버렸어요. 연방 대통령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역사의 흐름을 우리 할아버지가 증언을 하시는데, 이따가 오후에 너하라 TV에서 우리 박사님들하고 대담을 할 텐데 자세한 내용 거기서 말하고, 지금 흘러가는 전체 흐름에 대해서만 우리 할아버지하고 짧게 한번 대담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할아버지 갖다 드리자. 물 갖다 드리자. 대한민국의 100대 언론사, 조정동을 비롯한 모든 언론사들이요, 이거 보도 안 하시면 당신들도 이거 보도 안 하시면 어떤 언론사도 믿을 수 없어요. 자, 할아버지 연세가 올해 몇이십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2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로 97세입니다. 할아버지 손가락이고 내 손가락이고 몇 개로 보여요? 몇 개로 보여요? 여기 몇 개로 보이냐고. 손가락이 여기 몇 개로 보이냐고. 하나로 보여요. 저도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이 할아버지하고 인터뷰를 할 때에 벌써 나하고 5번 했는데
말을 계속 똑같은 말을 내가 물어봐요. 내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내가 중국에 선교하러 갔다가 중국 공안한테 체포가 돼가지고 중국에서 내가 갇힌 적이 있었어요. 중국 공안이 수사하는 기법이 똑같은 말을 계속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언제 출발했어? 신양에 와서 누가 만났어? 그리고 한 사람 나가. 또 다음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똑같은 질문 또 물어봐요. 김포에서 몇 시에 출발했어? 비행기 어디서 갈아탔어? 누구 만났어? 내가 그래서 똑같은 말을 이렇게 물어보느냐. 한국에서 내가 지금 외국운동하다가 검사한테 조사받은 게 97건을 받았어요. 97건 받는데 한국 검사놈들도 똑같아요. 똑같은 말을 계속 물어봐요. 오늘 물어볼 거 내일 또 물어보고 내일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왜 그런가 했더니 앞에 한 말이 거짓말하는 것이 있나 없나 요걸 확인하려고.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도 내가 검사한테 배운 것을 동원해가지고 같은 말을 계속 물어봤더니 5번 물어봤는데 한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말하는 거야. 아까 보세요. 손가락 하나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친애가 안 왔다는 얘기야. 정신이 얼마나 맑은지. 지금 요 책을 30권 이상을 쓸 자료를 원고를 다 집에서 써놨는데 이걸 출판해 줄 사람이 없다. 내가 출판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언론의 정인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 믿고 안 들었다면 대한민국을 누릴 자격이 없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어르신 해방될 때 연세가 몇 살이었어요? 해방될 때 한 20살이가 됐어. 해방될 때가. 맞네. 그러면 해방될 때 20살이면 다 알겠네요. 예. 다 알아요. 뭐 2차 세계대전도 잘 알고 일본 놈이 뭐냐면은 중국을 침략할 때 바로 진화사변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알고요. 그 다음에 진화사변을 일으키기 전에 만주라고 있었어요. 만주 있어. 그 만주사변을 해서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시켜가지고 제2의 식민지를 만든 할아버지 이 말은 들어도 여기 기자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만주사변이 뭔지 아는 것만 물어볼게요. 아는 것만. 자, 그때 해방이 될 때에 히로시마 원자탄 터지는 거 들었죠? 예.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방의 기쁨을 해방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때 광경을 잠깐만요. 뭐 말로는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기쁨에 넘쳤습니다. 첫째, 뭐냐면은 해방이 됨으로써 이 일제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해방이 됐다는 데 더 큰 의의를 가지고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은 미국이 뭐냐면 해방을 해주었다는 그런 점과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이승만 대통령이 뭐냐면은 귀국을 해서 더욱이나 뭐냐면은 환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할아버지는 해방되기 전에 남노당에 가입했죠. 남노당에 왜 가입했습니까? 1946년도 6월 25일 날입니다. 6월 25일 날? 25일 날에 말하자면 46년도에는 남조선 공산당이라고 했어요. 그 남조선 공산당에 입당했습니다. 6월 25일에. 근데 할아버지 태어난 데는 원래 어디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데. 태어난 저 고향. 고향은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 중길리 만덕산자락의 그 박씨 뭐냐면은 집성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박씨 300년 동안 살았던 박씨 집단촌에서 살았는데,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어릴 때 외갓집에 와서 살았단 말이에요. 네. 외갓집에. 그렇죠. 외갓집에서 산 이유는 내가 설명할게요. 시간 관계상. 어, 이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딴 년하고 바람이 난 거야.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딴 년하고 도망을 갔어. 도망갔어요? 도망간 것보다도 외갓집이 뭐냐면 잘 살고 있었고 아니, 저 할아버지 아버지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가 네. 딴 년 만나서 도망. 도망가면 아버지가 그러니까 축척을 해가지고 축첩? 축첩이 뭐예요? 이게 말하자면 새치기 한 거예요. 세치기 했다고? 작은 마늘을 얻었다 이거지. 얻어서 얻어가지고 별도로 살았어요. 별도 살았는데, 그럼 그 작은 마누라한테는 애를 많이 낳았어요? 많이 났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할아버지의 그 친엄마는 할아버지 하나만 낳고, 네. 그래서 누님 세 분에다가 저 하나 낳았어요. 누님 세 분이 있었구나. 그 누님 세 분하고 할아버지를 데리고 네. 이제 본 남편한테 버림을 당했으니까 친정집으로, 네. 외갓집으로. 외갓집으로 그 갔어요. 외갓집으로 간 데가 임실이에요. 이 진안군 임시군 관촌이에요. 그 외갓집을 가서 이제 얹혀서 사는데, 외갓집에 있는 친자식들은 다 공부를 시키고 와세다 대학을 보내고 막 공부를 시키는데, 할아버지는 공부도 안 시켜주고 일만 시켜 먹으니까 열받아가지고 나도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만난 사람이 누구를 만났어요? 김봉강 아들 와시다 대학교 다니던 그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를 만났더니 선배가 할아버지를 남노당으로 가입시켰어요. 네. 말하자면은 여가집에 가서 그렇게 희망을 품고 가는데, 저는 목적이 그때 뭐이가면 여가집이 그 형님들처럼 와세다 대학교도 다니고 명지대학도 다니고 그러니까 그걸 희망이 그거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주에 있는 전주고죠. 전주고등학교. 거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갈 나이가 됐는데 자기 아들들만 다 전여고 전주고등학교 다 보내고는 나를 말하자면은 안 보내줬어요. 제외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로부터 뭐냐면은 반발이 생겼어. 사상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와세다 대학 다니는 동네 형님이 할아버지한테 책을 하나 줬다. 네. 그 책이 뭔지? 이제 그 당에 입당하기 전에 전에 빨간 책을 하나 주었습니다. 빨간 책. 근데 이제 그 빨간 책을 주었는데 그 책이 그때는 무슨 책인지를 몰랐어요. 몰랐어. 빨간 책인데 그것을 보관하고 보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려주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관하라고 그랬어요? 그 뭐냐면 옛날에는 뭐냐면 치간이라고 그러죠. 예, 화장실. 뭐냐면 치간. 어물 나온 거기다가 간지에다가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묻어놓고 이렇게 보고 다시 거기다 묻어보고 그렇게 조심하라고. 직간에다가 항아리에다 감춰놓고 볼 때만 꺼내보고 다시 덮어놓으라.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내용이 말하자면 여기서는 모르고 읽어봐야 잘 통하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 위에 가서 저 위에가 어디예요? 북한에 가서 북한 가서 이제
이제 가서 그걸 확인해 보니까 박수주의 철학이 말하자면 소련 공산당 역사 책이에요. 그게 빨간했어요. 빨간했어. 책이. 네, 책. 그래가지고 저 위에 가서도 뭐냐면 소련 공산당 역사를 배워야 하고. 그래서 그 내용이 공산주의 뭐냐면 진행되는 과정을 서술한 것이 소련 공산당 역사였었어요. 자, 그때 북한에 가기 전에 예. 저 임실에 있을 때 박헌영을 본 적이 있어요. 예? 박헌영. 그때 박헌영이 46년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연설하는데. 처음으로 봤습니다. 46년도에. 그 다음에 김대중을 본 적이 있어요. 네? 김대중은 자유활동을 같이 했으니까. 같이 했으니까. 예. 자유활동을 같이 했으니까. 목포에서 있었고 나는 전라도에서 있었고. 그래서 김대중에 대한 내력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제는 건너뛰어서 6.25입니다. 6.25가 일어났죠. 예. 6.25. 예. 6.25가 일어나기 전에 예. 남한에서 북한에 넘어갔던 사람들 있죠. 예. 사람들이 6.25 전쟁 3달 전에 6.25를 준비하기 위하여 김삼룡이라고 알죠. 김삼룡. 예를 들어서 박헌영이가 일본이잖아요. 예. 박헌영, 이주화, 김삼룡, 예. 홍민표, 그 다음에 홍준표가 홍민표, 그 다음에 마지막이가 이제 이재복인데 바로 그 김삼룡이가 6.25 전쟁 일어나기 3달 전에 북한을 도망갔던 놈이 내려와서 저 영광 있죠. 영광에 와서 고향에 와서 김일성 장군이 내려온다 하고 이 준비 선동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외에도 할아버지가 아는 사람 중에 북한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6.25 전에 한국에서 내려온 사람들 혹시 봤어요? 그때 많이 모임하면 월북을 많이 했습니다. 유명한 인사들이 홍명이를 비롯해서 김두봉 등 모임하면 여러 사람들이 아마 전쟁을 대비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확실히 제가 알 수가 없지만으로 많은 인물들이 북한에 갔다가 뭐냐면 돌아오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 건너뛰고 임실에 인민군이 오는 날짜가 언제 도착했어요?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임실에 8월 15일께입니다. 8월 15일. 네, 8월 15일께 8월 10일께 전주가 뭐냐면 인민군이 입성을 했고 8월 15일께 이제 임실까지 왔는데 인민군이 할아버지한테 완장 채워줬어요. 완장은 안 찼어요. 완장은 안 차고 남로당에 거기 가면 임실군당에 연락체계를 맡았기 때문에 완장을 차는 것 그런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때 목에 힘이 딱 들어가고 권세가 생겼겠네. 하여간에 뭐냐면 임철군 관촌이라고 그러는 데서 제일 청년 중에서 제일 똘똘한 놈 하나 데려오라고 이렇게 했대요. 인민군이 그 중에 제가 선발이 됐으니까 제가 그리고 임시군 정치보육부에 근무했어요. 할아버지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솔직하게. 그때 인민군이 왔을 때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지주들 있잖아요. 지주들 찔러서 안 찔렀어요, 할아버지? 저는 그런 건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안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인민군이 오니까
밑바닥에 있는 머슴들 예. 이런 애들이 준동해서 예. 시주들을 막 때리거나 대나무로 찌르거나 그런 걸 봤어요. 봤어요. 아, 그건 뭐냐면 주로 인민군이 내려와서 저거는 인민군들은 북군하고 싸우기 위해서 총칼을 들고 싸우지만은 인민군이 내려오자 뭐냐면 지방에 있는 그 머슴살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테마가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인민군은 북군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마을에 있는 부조와 지주 이 사람들을 죽일 시간이 없는 거야. 북군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러면 마을에 있는 이 모든 학살극은 누가 일으켰느냐? 마을 안에 있는 머슴들. 이게 이천 교수가 한 말이 맞는 거예요. 마을 안에 있는 좌파들이 우파들을 마을 안에서 죽인 거예요. 맞죠? 네, 맞죠? 그게 말하자면은 지주라든가 이런 데서 머슴살이 한 사람들이 주로 그냥 인민군이 닥치니까 그냥 찬사는 지주들, 경찰관들, 말하자면 공무원들, 도지사네, 군수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부자들에게 투리를 잡는 거이 그 머슴살이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낙동강까지 갔다가 인민군들이 인천 메가더 장군이 상륙작전하니까 다시 쫓겨서 인민군이 다시 북한으로 퇴각하니까 이제는 다시 마을 안에서 인민군은 국군하고 싸워야 되니까 마을에 대해서는 신경 쓸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을 안에서 이제는 우파가 그동안에 3개월 동안 빨갱이 했던 놈들 머슴들 있죠. 그런 놈들 또 죽이는 일이 일어났죠. 반대로. 반대로. 그렇게 그냥 서로 복수를 한 거예요. 서로가. 그런데 인민군이 뭐냐면 후퇴를 할 적은 그렇지. 군의 전라도면 전라도에 10개 시군이 있는데 다 정치보위부라고 지금의 국정원과 같은 그 북한의 그 정치보위부가 있었어요. 그 정치보위부가 뭐냐면은 전부 그 군내에 지서마당 연락을 해가지고 그 뭐냐면은 머슴살이 하던 그 사람들이 뭐냐면 다시 일어나가지고 뭐냐면 그 반동문자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체포해서 죽이라는 명령이 바로 정치보위부에서 그렇구나. 또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3개월 안에 이게 마을 안에서 우파가 좌파를, 좌파가 우파를 3달 안에 죽이는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천 교수님. 이런 사진, 이 시체거든요. 또 다른 사진 보세요. 계속 보세요. 자세히, 너무 빨리 넘기지 말고 사진 보세요. 자, 보세요. 전주 교도소에서도 그냥 집단적으로 자, 또 보세요. 수백 명. 네, 또 보세요. 또 보세요. 또 보세요. 여기 우물은 이 우물 안에 나중에 확인했더니 시체를 껐는데 우물 안에만 300개 시체가 나왔어요. 이 우물 속에 300개가 나왔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는 3,000개예요. 시체가 3,000개. 3,000개. 자,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에게 내가 존경한다는 말도 하기 싫어. 국민 여러분, 이 시체를 보고 뭔 느낌을 갖습니까? 이게 과거에 지나간 역사 같으면 내가 왜 이걸 보여주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어날 시체 사진은 이거에 1000배, 10,000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예견하고 국민들에게 말하고 선포하는 것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제 이후에 박사님들을 모시고 이런 광경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민군들이 이제 북한으로 쫓겨갔죠. 네. 근데 그때에 임실에 연락책을 하시면서 네. 미군이 온다, 미군이 온다, 네. 이 소리를 들었어요. 예, 구입할 수복되는 것을 9월 28일이죠. 9월 28일. 근데 9월 20일경에 인천 상륙작전을 아마 계획한다는 미군이 다시 돌아온다는 그 제보를 들어왔어. 예. 들어오니까 이제 인민군은 다 북한으로 쫓겨가고 예. 그때 어머니가 너는 남로당에 가야 되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살 수 없다. 차라리 인민군을 따라 올라가라 그러는데 처음에는 안 올라갔는데 우리 할아버지 위에 있었던 계급 사람들은 먼저 북한으로 다 올라갔죠. 인민군하고. 근데 할아버지는 그때 왜 그게 뭐가 하면은 9월 28일에 임시를 떠났어요. 떠나기는. 그런데 떠나기 전에 임실군 운항면이라고 하는 데를 제가 실사를 나가요. 실사를 나갔더니 그래가지고 갔다 나오니까 벌써 임실군 영제부 부장이 이북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일찍이 도착한 임실군이 한 뭐인가 하면 10개 되지 않아요. 근데 둘만 남겨놓고 출발을 해버렸습니다. 둘만 남겨놓고 할아버지하고 둘만 남겨놓고 지들끼리 다 올라가 그래서 그 다음 할아버지도 나중에 출발을 해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북한으로 올라갈 때 어디로? 그래서 뭐인가 하면 가보니까 뭐인가 하면 저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리산으로 갈 것인가 북으로 갈 것인가 이래가지고 전주로 오다가 사부하면 소재지에 오이가는 뭐인가 하면 국군이 뭐인가 하면 차를 타고 내려오는 바람에 뭐인가 하면 말하자면 거기서부터 북으로 산을 타고 넘어서 진안을 거쳐서 영동, 충청도 영동, 상주, 그다음에 뭐가 문경 세제, 영월, 정선, 그다음에 속초, 아니 오대산, 속초에서 설악산에서 함경남도 고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인민군을 만나는 지점이 어디서 만났어요? 근데 인민군 만난 데는 뭐가 하면 함흥 거기 가서 북한의 인민군 최현이라고 그러는 사단장이 있었어요. 이사단장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인민군 만났습니다. 인민군을 만났더니 인민군이 좋아했어요, 할아버지는? 뭐가 하면 인민군을 만나기는 만났어도 지방에 그때 치안대가 조직돼가지고 말하면 국군을 환영하고 인민군을 배척한 치안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가지 마. 이거 북한 지역에서도 국군을 환영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 단체가 있어가지고 치안대. 북한 안에서 치안대 뭐가 하면 습격을 받았어요. 습격을 받았어. 그 이제 건너뛰고 그래서 할아버지는 북한에서 이제 살면서 노령산맥을 거쳐서 차강도라고 그러는 데가 있어요. 그 강계를 거쳐가지고 만포, 압록강에 만포진이라고 있죠. 노래도 있는 거죠. 그렇지. 그래가지고 통화라고 그러는 데 가서 사회안전성 간부학교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정보학교에 사회안전성 간부학교라고 그러면은 국정원과 같은 정치부의 정보원을
교육하는 학교예요. 아. 그 학교를 졸업했어요. 정보학교. 그래서 북한에서 대접 잘 받았겠네. 네? 대접을 잘 받았어. 계급을 아니 대접. 대접이요. 말하자면 저기에서 국정원과 같은 그 정치보위부 근무한 사람은 특별대우예요. 그때 전부가 다 5대5 모임하면은 식량 배급을 받았지만 거기에 근무한 사람은 백미예요. 백미도 700g 내지 800g. 월급 얼마 탔어요? 월급. 그때 거기 제일로 하급 사장이 이제 이거 말로 하면 사장이 한 54원 받았습니다. 54원. 그때 할아버지는 근데 저는 여기 내려오기 전까지 117원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부조하네 부조하. 왜냐하면 국정원과 같은 정치보이라고 그러니까 유명해요. 할아버지. 그 사람들은 천국을 입기도 했어요. 할아버지, 내가 이 가슴 아픈 일은 가슴 아픈 일은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 백성들이 하도 많이 있으니까 북한 가서 결혼했어 안 했어? 결혼을 했습니다. 했어. 근데 그 부인이 이뻤어 안 이뻤어? 남남북녀라고 그러죠. 함께 미인이라고 유명해요. 당대 미인이라고. 그 미인에 속해요. 그런데 결혼 생활 잘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좋아했어. 나보다도 거기 가면 이남에서 온 사람들이 미남이라고 있어요. 미남. 빨리 북한 올라가요, 여러분. 인기가 좋았어. 그래서 그 부인이 할아버지한테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애를 몇 명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잘했습니다. 잘했어. 애기를 몇 명 낳았냐? 애들 몇 명? 아들. 그게 27살 먹어서 첫 딸을 낳았어요. 가시방 69인가 그러고 또 두 번째가 남자고 또 세 번째가 남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60 몇 년도고 하고 그놈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이녀를 두고 왔습니다. 이녀를 두고 왔는데 시간 관계상 건너뛰고 그래서 할아버지는 대접도 받고 잘 나갔는데 어느 날 정치 보위부 학교를 들어가라. 간첩학교를 들어가라. 거기에 명령을 언제 받았어요? 간첩을 양성하는 학교가 아니라 그 처음에 정보학교라고 그런 것은 주공과 같은 사회안전등 간부학교를 졸업했고 저 위에서 최신간부학교라고 또 있어요. 그 최신간부학교를 또 나왔고 그 다음에는 4년대에 가면은 김일성 정치군사대학 695호를 나왔어요. 자, 그러면 4년 마지막 학교를 다닐 때 그게 이제 결국 간첩으로 보내려고 이미 벌써 교육시키는 건데 그때 4년 다닐 때 시대 가도록 휴가 줬어요? 뭐냐면 첫째로 비밀이기 때문에 외출이라든가 개별적인 외출은 못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가족과의 면회는 절대 불어가지고 했어요. 4년 동안 가족과의 면회도 안 되고. 그러면 할아버지가 한국에 올 때까지 애들 한 번도 못 봤어요? 뭐냐면 그거 나중에 이 얘기 하지 않다가 내가 어저께인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처음으로 얘기했는데 뭐냐면 집에서 떠날 때에는 말하자면 중앙당학교가 있어요. 당학교 말하자면 당학교 조선노동당
중앙당학교라고 그래요. 중앙당학교 간다고 떠났는데 뭐 그냥 2, 3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을 보지를 못하니까 저 엄마가 뭐냐면 그 어린 것들을 뭐냐면 11살밖에 먹지 않는 것을 평양에 가서 중앙당 뭐냐면 정문에 가서 아버지가 시험 중앙당 학교 나왔다 뭐 하면은 잘 보여줄 것이다. 이래가지고 보냈더란 말이에요. 보냈어. 그래가지고 애들을 만나기 위해서 둘이 그 둘이를 딸하고 큰아들하고 그걸 몇 번 봤어요? 한 번 봤어요? 아니 한번 보고 사흘간 데렸고 구경도 시키고 뭐 사먹이고 그러고 헤어졌는데 그게 이제 남한으로 이제 남파 간첩을 보내려고 이제 마지막으로 애들을 보여준 거구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본론인데 홍명이 알죠? 홍명이. 예. 홍명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홍명이는 여기서 올라간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남한에서 올라간 사람. 여기 부총리랑 마찬가지예요. 부총리.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부총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남조선 혁명이라고 그러죠. 저기에서 그게 여기 말로는 남한에 대한 적과 통일, 중앙당 대남당당 비서예요. 중앙위원회 초소동당 중앙위원회 대남 혁명 담당 비서가 돼요. 자, 거의 경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를 홍명이가 호출하더니 남한에 이제 그 파송을 하려고 간첩을 보내려고 파티를 해줬답니다. 파티. 그냥 뭐이 파티라고 부르는 거 그렇게 높은 양반이 학생 이제 졸업할 때거든요. 이제 졸업해가지고 막 만났는데 근데 제 친구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같이 올라간 사람이. 여기서? 네. 그 친구는 고향이 어디? 고향이 임실이에요. 임실이야? 그 관촌 병암리라고 하는 데서 살았는데 1년 제 선배였어요. 선배. 근데 이제 저 위에 가가지고 나는 뭐 부장, 뭐 부국장도 하고 그럴 때 사무관리소에 있었는데 직원으로. 그러고 말하자면 저만큼 성질이 늦었었는데 대남연락부에서 소환이 된 모양이에요. 소환이 돼가지고 여기 고향에 왔다 갔어요. 왔다 가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보다 먼저 남파로 간첩 와서 그 바로 고향의 형님이 임무를 마치고 북한까지 입이 올라왔는데 그때 할아버지한테 뭐 말해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갔다 왔다는 것을 그때 갔다 왔다고. 그래가지고 강원도당 여기 같으면은 이처럼 전주시 전라북도 도당위원장이 경장한 사람이. 근데 할아버지 그때 그 저 형님한테 간첩으로 왔다가 올라간 그 형님한테 우리 엄마 잘 있더냐 그거 안 물어봤어. 우리 엄마, 할아버지 엄마 안 물어봤냐고? 그것은 모르죠. 물어보면 안 돼? 와서 자기 어머니만 만나고 뭐냐면 복귀를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성공했어. 그리고 장봉도는 저 위에서 그러니까 도당위원회 조직부 부부장으로 승진이고 그래가지고 대단하죠 조직부. 그럼 할아버지도 그때 여기 와서 성공하고 갔으면 홍명이처럼 부수장 할 뻔했네. 부수장은 조직부 부부장은 하지요. 누구나 다 그랬지까지. 그래서 홍명이가 불러서 같이 이제 둘이를 같이 난파를 시키는데 할아버지만 따로 불러가지고 임무를 부여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머리가 번쩍 쓸 거야. 국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잘 들으세요. 홍명이가 할아버지에게 남한으로 보내는 특수 임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뭐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환영회를 초대소에서 고급
거기 가면 간부들만 드나드는 곳이에요. 그렇지.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거기 가면은 저한테 미리 연락이 왔는데 거기 가면 친구가 그 대남 연락부에 있었어요 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절대로 없었는데 이렇게 당 비서가 대남 담당 비서가 모임 가면은 뭐라 보고 초대해서 당신을 모임하면 환영회를 홍명희가 특별히 그런 예가 없었는데 그런 얘기가 없답니다. 할아버지를 특별히 초대했다. 그래서 갔더니 홍명희가 할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도 이제 한참 닭발을 보다 닭을 삶아서 이렇게 많이 먹으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휴식 시간이 있어요. 휴식 시간이. 근데 휴식 시간이 있으니까 뭐냐면 나하고 같이 온 뭐냐면 사람 중에 그 사람은 같은 조 화장실에 간다. 같은 조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남았어요. 혼자 만났는데 남아가지고 이제 이 얘기는 저희가 그럽니다. 지금 남한에는 남대선에는 뭐에 가면 남한 혁명을 위해서 혁명가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 혁명가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뭐에 가면 설계도에 남한 혁명을 위해서 뭐에 가면 그 설계도에 전라북도 말이라면은 전라북도가 남한 혁명을 위해서는 근거지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그런데 뭐냐면은 과거에 뭐냐면은 이조 시대에 관찰사가 전주가 있었던 거예요. 뭐 전라남도, 광주도 속해 있었고 말하자면 제주도도 관찰사가 관할하는 것처럼 이게 남조선 혁명을 위해서는 근거지가 있어야 한다. 근데 말하자면 저렇게 김대중이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뭐냐면 당중앙위원회 위임에 의해서 전라북도 도당위원장으로 배치된다는 건 그렇지. 그 배치되고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이 말하자면 잘 도와야 되겠는가 나가서 김대중을 잘 도우라. 그가 북한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김대중을 잘 도와라. 잘 들었어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보다도 김대중이는 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한 30년 연구를 했어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출발한 항구는 어디서 출발했어? 북한에. 말하자면 연안군이라고 있죠. 연안군, 황해남도에 그 전에는 황해도를 하나로 묶어서 황해도라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황해북도, 황해남도, 황해남도의 연안군에 염정리라고 하는 그 출발 기지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실어다 주는 초가 있고. 실어다 주는 공자군. 있다. 공자군 있고 할아버지하고 또 할아버지하고 둘이 한 조, 둘이 같은 조죠. 둘이가 같이 출발을 했죠 이제. 근데 처음에는 실패하고 인천에 왔다가 하도 뗏목들이 많이 있어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인천으로 이제 드디어 난파가 돼서 들어왔는데 인천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첫날 밤을 어디서 잤어요? 송현역도 있고 송현동 옆에 여인숙에서 잤어요. 여인숙에서. 그때 거기 가면 권총 창탄 다 해놓고 베개에 있는 데가 권총 실탄을 다 넣어놓고 베개에다 넣어놓고 이제 잤다. 그렇게 잤어요. 자는데 그 경찰이 검문 안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그래 대한민국 그런데
아침에 나와서 밥 먹고 인천역에 송현역에 나가봤죠. 송년회에 나갔더니 북한에서 교육받은 거하고 예. 같아서 달랐어요. 이게 참 그것이 그냥 제일로 의심이 났어요. 뭐이가? 내일이면 당신들이 뭐냐면 인천역에 가면 말이에요. 남한에는 뭐냐면 거지들이 비닐로 가지고 발전돼 가지고 그놈을 깔고 밀사 깔고 송현역에 나가면 그냥 설비하고 송년회에 나가면 비닐을 깔고 잠자는 노숙자들이 꽉 찼을 것이다. 그게 참 어처구니 없더라고. 그래서 하룻밤 자고 송년회에 나가봤더니 그런 사람 보자고 그냥 그때 내가 이 얘기하는 소리에 빼딱구를 신고 그냥 벤땅구들을 신고 뭐야 미니스카트를 미니스카트를 입고 그렇게 그냥 서울로 출근을 하는 것을 보니까 눈이 좀 의심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간첩 교육을 잘 못한 거야. 그거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야. 그 내일이면은 뭐냐면은 폭로가 되었는지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지금은요 북한에서 간첩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청바지 입을 때 무릎팍 다 빵꾸난 거, 엉덩이 찢어진 거 이거 입고 다니잖아. 이거를 찍어가지고 남조선 청년들은 거지가 돼서 다 옷이 이렇게 교육을 한대요. 북한에서는.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제 첫날 자고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했어요? 서울로? 서울로 와가지고 서울로 갈 때 뭐 타고 갔어요? 아니 여기 기차 타고 갔죠. 기차 타고? 네. 이제 그때 간 적에 뭐냐면은 내가 입고 온 오바가 여기까지 길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미닐이 이제 미니스카트를 샀어. 그래 송현동 지하 상가에 가서 뭐냐면 보따리 하나 사가지고 그럼 변소에 가서 변소에 가서 다 벗어가지고 거기다 싸서 서울로 올라갈 때 뭐냐면은 옷 놓는 위에 거기다가 놓고 이제 간첩 옷은 벗어서 화장실 가서 갈아입고 그 옷은 이제 열차 위에다가 어떤 놈이 가져가라고 놔두고 내리버렸어요. 던져놓고 내렸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을 위해서 이제 너하라 TV에 가서 이따 오후 3시에 말이야 할아버지 또 내가 아주 심도 있는 이런 대화를 또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지금부터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북한에서 교육받고 내려와서 97년을 살아보니까 지금 남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북한에서 교육받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어찌 그렇게 잘 되었어요. 근데 하나가 잘못되고 있어요. 지금 주사파 이 얘기하죠. 주사파는 여기서 주사파라고 그러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사파라고 그러거든. 저 위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그때에 통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체 사상을 북한 주민들에게 침투시키는 것이 여기는 그냥 기본이 주사파예요. 기본이 주사파예요. 자, 근데 여기 가지고 있는 내용을 이 얘기를 해야 돼. 그거는 이따가 안 되니까. 할아버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할아버지가 그때 68년도에 내려왔더니 김대중이가 뭘 하고 있었어요? 김대중이가 뭘 하고 있었냐고 68년도. 그때 오니까 역시나 정치활동을 하고 있대요. 국회의원하고 국회의원 선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한 몇 년도까지 모임하면 당선돼도 자, 그 다음에 다 건너뛰고 이따가 자세하게 이따가 할 거라고 방송에서 할 텐데 그때 김대중이가 국회의원하고 다 해서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는 걸 보고 할아버지는 뭔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로 실망했습니다. 실망했어. 얘네 내가
내가 뭐냐면 자수를 하지 안 했으면은 참 기가 막히게 성공을 할 것이다 우리 했는지 내가 자수한 사람이 징역을 살아버리고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되니까 그냥 배가 아파요 내가 배가 아프더라고요. 상당히 이 대한민국의 뭐냐면은 역사에서 김대중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된 거야. 김대중을 잘해야겠는지 안 해야겠는지 저 우리 우파에 말하자면 보수파에 그 정치인들 그 썩은 놈들이 그놈은 뭐냐면 5.18의 그 다음에 할아버지 보세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엄마를 만나고 전향을 하려고 파출소 쪽으로 가는데 파출소 직원 경찰이 너 여기 왜 왔냐 전향하러 왔다 하니까 이놈 내가 너를 체포한다 해가지고 수갑을 채우고 세상에 전향하러 가는 사람을 파출소 직원이 지가 진급하려고 강제로 체포를 해서 수갑을 채워서 감옥에다 가둬가지고 할아버지가 감옥살이 몇 년 했어요? 원래 10년을 빨았는데 10년이 그렇게 말하자면은 거의 인정을 했어요. 그래도 그놈의 징역사를 없으니까 그저 10년을 된 것이다. 10년 되는데 실제는 몇 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말하자면은 11년을 살아야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1년간을 이것도 나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할아버지 감옥 살 때 광주교도소에서 살았지. 광주교도소에는 주로 할아버지처럼 간첩으로 잡힌 사람들이 주로 사상범들이 광주교도소에 갇혀 있었죠. 네. 갇혀 있었는데 그때 뭐냐면은 대구교도소, 전주교도소, 광주교도소 세 곳의 정치범들이 간첩들이 말하자면 수용하는 데가 세 곳이가 있었어요. 근데 광주교도소에서 광주교도소에는 전부 다 세 개를 다 광주로 합해버렸어요. 광주를 합해서. 네. 그때 광주에서 할아버지와 같이 살았던 사상범이 숫자가 몇 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전향한 사람이 102명이 있었습니다. 102명이 전향한 사람이. 자, 여기 다 근데 광주에서 사상범으로 갇혀 있는 사람이 많아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감옥살이 하다가 중간에서 나는 전향한다. 전향 각서를 쓴 사람이 102명이다. 할아버지도 전향해서 썼는데 나중에 나와 보니까 전향 102명이 전향을 했는데 할아버지하고 구례에 있는 간첩 두 사람만 진짜 전향했지. 나머지는 전향 각서만 쓰고 나왔지 나와 보니까 그대로 간첩을 하더라. 그게 5.18 때. 자, 이제 5.18 때 보니까 그냥 전부가 다 나온다. 자, 여기서 결정적인 일이 나왔어요. 할아버지하고 같이 광주교도소에 있었던 간첩 중에 102명 중에 할아버지하고 다 전향각서를 썼는데 할아버지하고 구례에 있는 간첩 할아버지는 진짜 전향을 했고 나머지는 전향각서 쓰고 나왔는데 5.18 때 이놈들이 다 앞장서고 있더라. 이게 바로 고정간첩입니다. 고정간첩.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5.18 단체 정강훈 고발 얼마든지 해. 얼마든지 하라고. 할아버지 아직 안 돌아가셔서 그때 가짜 전향서를 쓰고 나왔던 사람들이 다 5.18에서 앞장서서 무기고를 털고 하더라는 거야. 그게 5.18 때 광주로 그저 경상도에서도 뭐냐면 충청도에서도 내가 전주에 살았는데 전주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 드나들고 있어.
그러니까 전향한 간첩들이 전국에서 다 광주로 모이더라는 거야.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진짜 전향했어 안 했어요? 와, 자, 우와, 에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광주 사태는 북한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할아버지 같이 전향한 사람들을 광주 사태 일어나기 전에 어디 무슨 연못인가 어디로 어디 무슨 뭐 어디로 모이라고 했더래요. 거기 가면은 그 저기 이제 5.18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김대중이라는 놈이 정권주였죠. 아니, 1997년부터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광주 사태 광주의 교도소에 있을 때 끝까지 전향 안 하고 있었던 놈이 몇 명 있었어요? 간첩이 64명이 있었어요. 64명. 64. 그 64명은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니까 김영삼이라는 놈이 저 뭐야 한 사람을 보내고 미리. 그 김영삼은 이인모라고 하는 이전향 장기수 간첩을 김영삼이가 나쁜 놈이야. 맞습니다, 맞아요. 김영삼이가 먼저 이인모를 북한으로 보냈어요. 이 나라가 망하기 시작한 것은 김영삼 때부터 망한 거야. 맞아. 이인모를 보냈어요. 이전향 장기수입니다. 보내고 나서 김대중이가 대통령 되니까 광주교도소에 갇혀 있었던 미전향입니다. 미전향. 나는 계속 간첩하겠다 이거야. 나는 김일성 장군의 나는 직영을 수행하겠다. 끝까지 버티는 65명을 가석방을 시켜서 북한으로 보낸 놈이 바로 김대중입니다. 김대중. 그리고 63명이에요. 63명. 63명 보냈는데 65명이라고 그것만 봐도 김대중이라는 놈은 알 수 있지 않느냐고 소리요. 64명 전향을 하지 않는 놈을 가석방이라고 그러면 나가는 사람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전향도 안 한 사람을 가석방에서 북한으로 63명을 보냈다. 그리고 공화국 영웅이 다 됐어요. 올라간 사람들 공화국 영웅이 다 됐다. 그 안하게 김중용이라고 그런 놈이 나오고 같이 지정사한테 대한님이 올라. 자, 여기서 한마디. 대한민국 100개 언론사이라고 이런 거 왜 보도 안 합니까? 이런 걸 왜 보도 안 합니까? 한두 번은 보도를 했겠지만 왜 정강훈처럼 집중적으로 왜 보도 안 합니까? 그렇게 보도할 일이 없어서 정강훈은 말만 하면 언론사가 폭탄을 퍼붓는데 폭탄을 퍼부어야 될 사건은 이런 사건이지. 이런 사건. 그래서 대한민국 언론사도 다 북한한테 매수됐다고 보는 겁니다. 증거가 중요하잖아요. 증거가. 그래서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됐는데 전주에서 할아버지 나하고 인터뷰한 것을 김대중과 또 노무현과 3대 좌파 대통령 문재인에 대해서 이 할아버지가 피가 끓는 마음으로 토하는 내용을 들어보세요. 남한에서 모든 태모라든가 뭐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처우의 지령이 없이는 안 돼. 그리고 또 그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추동이 돼서 일으켰는가? 거기에 포인트, 5.18, 김대중이거든. 그 김대중의 바탕은 1946년도 공산당 때부터 김대중이 내가 알아. 활동하던 것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북한 가기 전에 저 전라남도에 연락책 할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근데 김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빨갱이 제2의 박근혜예요.
제 동생이 김대중이고 제 김대중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불충분해. 미안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가 성립될 수가 없어. 자, 이름 삭제하면 뭐 이 문재인을 즉각 구속해야 됩니다. 구속. 언론사 여러분, 왜 이런 거 보도 안 합니까? 왜 보도 안 합니까? 그렇게 쓸 기사가 없습니까? 그렇게 쓸 기사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가서 한미일 동맹 강화가 온 걸 가지고 나라를 일본한테 갖다 바쳤다. 그런 기사는 쓰고 왔다. 미국 갔다 오니까 뭐라고요? 뭐라고? 언론사 여러분, 자꾸 그러시면 당신들 북한으로 가세요. 북한 가서 중앙통신에서 기사하시라고 기자. 그래서 이도 교수님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이도 교수님 앞으로 나와요. 같은 빨갱이들끼리니까. 이도 교수님. 마이크 한 개. 지금 제가 있는 걸. 오 선생님 말씀 잘 들어요. 이 선생님 말씀 잘 들으래. 좋은 양반이네. 잘 알고 있다. 이도 교수님, 예, 그 연세대학 다닐 때 북한의 단파 라디오 들었어 안 들었어요? 아니 뭐 항상 저희가 들어야죠. 들어야지. 우리의 지휘부 혁명 지도부인데요. 지도부인데. 북한의 그러면 이제 북한의 단파 라디오를 듣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이제 옮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그것을 네. 문건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저희 연세대학교에 5개 팀이 있었습니다. 24시간 그걸 청취해서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지령이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밑에 하부에 내립니다. 자, 김대중은 북한 단파 라디오 들었어 안 들었어요? 김대중 밑에 그 재담당 비서가 매일 그 문건을 김대중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민전 방송. 그러면 북한 단파 라디오 방송을 듣고 한국에서 실행하는 사람은 좌파예요, 간첩이에요? 간첩이죠. 왜냐하면 김대중 씨가 저를 만났을 때 20여 차례 1대1로 만났는데 그때 김대중 씨 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어. 이도 교수가 김대중 대통령을 만난 동기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전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이었습니다. 아니 그때 부산에 있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맨 처음 만난 거는 제가 부산에서 EYC라고 기독교연합회 그 청년연합회 총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김대중 비서라는 사람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을 만나보겠느냐. 근데 이 노경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실 김대중 비서인데 결혼도 안 하고 당시 40대였거든요. 결혼도 안 하고 부산대학교 앞에 하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산 지역의 전체 재야운동가를 만나고 다녔으니까 전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지금 생각해보니까 간첩이에요.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김대중을 만나라고 우리 할아버지한테 김대중 보고라고 했듯이 다른 선으로도 김대중 주변에 침투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저보고 김대중을 만나러 가자 해서 80년 1월인가요? 그 겨울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그 동교동에 도착해서 김대중을 만났어요. 총 몇 번 만났어? 저는 이제 그때는 처음 만났고요. 그 후에 제가 학생운동 들어가서 전대협 연사국장 할 때는 20여 차례 만났습니다. 20번 이상 예. 만났는데 광주 사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예. 자, 광주 사태가 일어났죠. 예, 5월 18일. 일어났을 때 이도 교수한테 그때의 광주 사태에 대한 전단지 있죠. 삐라죠. 삐라를 뿌려라. 부산으로. 뿌리러 가지고 저한테 100여 장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보기에는 5월 19일쯤 기억납니다. 5월 18일에 광주 사태 일어났는데 5월 19일 그 다음에. 예, 저보고 그러면 인쇄는
5월 18일 이후에 인쇄됐다고 볼 수 없는 아닙니다. 그 전입니다. 사실. 그 전이죠. 네, 왜냐하면 거기에 또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그 굉장히 뭐 가슴을 부르르 떨었는데 처녀의 젖가슴을 베어냈다. 전에 젖가슴을 그 잘라 다음에 임산부의 배를 갈랐다. 임산대 배를 갈라라. 그리고 그 경상도 군인들이 전두환 저 살인마 정권이 경상도 군인들 술을 먹여가지고 그 광주 시민들을 전부 죽이려고 한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건 전부 다 나중에 사실 확인해보면 전부 가짜. 가짜 있어요. 예. 그 전단지를 그래서 뿌렸어요. 그것을 부산에 보면 용두산 공원 바로 옆에 지금은 바뀌었을 겁니다. 미화당 백화점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이제 옥상에 몰래 올라가서 올라가서. 그 백의장을 쫙 뿌리고 그냥 도망쳐 나왔죠. 그걸 한 10여 차례 했습니다. 10여 차례.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전단지를 뿌린 시간이 5월 19일. 예. 그러면 5.18은 5월 18일. 예, 예. 그러면 이 전단지가 바로 그 전에 제작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러면 물리적으로 광주에서 진행된 지금처럼 뭐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뭡니까 그 USB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서 자체 제작이 어렵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김대중 주변에 그러니까 CIA 보고서처럼 김대중과 그다음 고정 간첩들이 소행으로 사전에 기획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CIA 문서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이 말이 맞는 거야. 미국 CIA가 맞는 거예요. 미국 CIA가 5.18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겁니다. 5.18은 공산당 간첩과 김대중 지지자들의 합작품이다. 이걸 증명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동호예요, 이동호. 그러니까 이미 사전에 5.18은 이미 벌써 계획이 다 돼 있었다는 거지. 저도 지금 이게 최근에 생각이 된 거거든요. 여기에 말려든 사람들이 누구냐? 공수부대야, 공수부대. 그 공수부대가 지혜가 좀 적었어요, 사실은. 공수부대는 끝까지 광주의 외곽만 둘러싸고 그 안에서 지들끼리 총을 쏘든지 죽든지 그냥 공수부대는 광주 외곽만 둘러싸고 바깥에 경계만 철저히 했으면 됐는데 공수부대가 자기들끼리 총격등 벌여 죽으니까 희생을 막으려고 개입한 것이 공수부대 실수인데 말려든 거야, 말려든 거야. 결국은 말려졌다고 나는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예. 그때 장관하지 뭐 했어? 아니 전 소련 무너지면서 전향하는 바람에 그 전에 예, 전향 안 했으면 저도 뭐 좀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빨리 전향하는 바람에. 사람이 참 왜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저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갈 때마다 항상 용돈도 주고 돈도 많이 줬어요. 자, 그러면 그래도 후회하지 마세요. 앞으로 장관보다 더 큰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주사판을 딱 처단하고 우리가 1차 전쟁에서 이겨서 200석을 만들면 이동호 같은 사람 장관 시켜야지. 솔직히 안 그러니까. 자, 이제 이동호 교수님은 조금 이따 다시 부를 테니까 내려가세요. 이충곤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이충곤 박사님. 없어? 하하. 이충곤 박사님이, 그럼 내가 대신 이충곤 박사님이 직접 방송에서 하겠지만은, 네? 오셨어! 이충곤 박사님 오셔서 박수! 박수요, 박수! 자, 그랬어요. 언론사, 100대 언론사 여러분, 요것도 요즘 와서 내가 KBS가 자꾸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기자회견을 풀로 다 보도하더라고요. 그래서 KBS 그 시청료 강제 징수 운동하는데 내가 KBS 강제 징수한 걸 취소하고 계속 내가 돈을 내주려고 그래. 왜냐면 KBS가 요즘 너무 착한 일을 해. 이 풀로 다 보도하는 거예요, 풀로. MBC도 풀로 보도하는데 이놈의 JTBC 이 개라고 하면 안 되지. 세상에. 아니 지금 여기 있는 유튜버들이요 풀로 각 언론사들도 다 보도하는데 이걸 놓고요 돌아가서 JTBC를 비롯하여 뭐 더 탐사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보니까
어제 그저께도 김지현 그 자매님이 기자님이 하도 나보고 목사님은 왜 인터뷰를 피하냐고 몇 개월 동안을 나를 저기 매달려서 좋다. 그럼 내가 제안했어. 생으로 하자. 그래서 내가 제안해서 이제 토론을 했는데 아니 그 토론한 거 지금도 돌아가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계속 하는데도 나는요 그거 해가지고 나는 대박 났어요. 왜? 정강훈 목사 인내심이 저렇게 센 줄 몰랐다고.